법원 가는 길이잖아요. 제보자인데 가해자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네네. 법원까지 가게 되리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사전에? 아니죠. 전혀 예상을 못했고, 왜 아동학대 신고를 하면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말로 그 시설을 떠나셨는데 벌써 이제 8월 말입니다. 4개월 동안 좀 어떠셨어요?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일단은 제가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솔직히 잠도 안 오고 너무 무섭죠. 제 삶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게 너무 두렵고, 저도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도 어리고 한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 감옥 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딸의 얘기를 듣고. 세상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그리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아동학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수많은 나쁜 범죄들이 있지만 저는 네. 사실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에게 행하는 이 범죄들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화나는 부분이죠. 네, 아이들은 여기에 대응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포항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또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6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상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보니까 내부 고발자, 즉 제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보자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또 지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경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재희 활동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활동가님,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뭐 아동학대 행위도 정말 너무나 나쁜 거지만 제보자가 어떻게 아동학대 행위자가 된 건지, 이 사건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혹시 이런 사건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이 문제를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성 조치를 당하거나 탄압받는 일들은 많은데, 이번 사례가 특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넘어서서 이 사람에게 학대 행위자라는 누명을 씌웠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지역 시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요. 6월 기자회견 이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졌고 분노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택시를 모시겠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좀 화나는 사건들이 많지만 아동학대 사건만큼 마음이 아픈 사건들은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뭐 보도되는 기사를 보면 뭐 아이들 사진, 영상 이런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게요. 특히 아동 보호 시설이잖아요. 이런 보호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더욱더 충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활동가님, 이번에 문제가 된 이 아동 보호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말 그대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네. 이게 아동복지법이라고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이제 여러 형태의 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중에 공동생활 가정에 해당하는 곳인데, 학대 피해를 받았거나 가족들이 돌봄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의 아동들이 보호가 필요해서 입소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생활 가정인 이유는 일반 가정집하고 똑같이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 시설도 이제 주택이었고, 이제 그런 가정에서 소규모로 이제
지내는 곳인데 이 보호시설에서 똑같이 학대가 벌어졌다는 게 되게 이 사안의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가는 시설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맞아요. 아, 속상하네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코로나가 상반기 때 심했잖아요. 네. 이제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도 못 가는 상황에서 하루 종일 그냥 집 안에 있는데 이 여기 있는 아동들이 5세에서 10세 사이의 남아들이었거든요. 네. 한참 이제 놀고 막 성장할 시기인데 이 아동들에게 TV 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화도 허용되지 않았고 노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빨래, 옷 개는 거 아동들이 다 하고 이제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동들이 각 방에 다 그냥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같이 친구들 또래들하고 놀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야 되는데 개인 방에 다 갇히다시피 해서 그냥 그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상황 자체가 그냥 이미 학대 현장에 내몰려 있었다고 봐요, 저희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뭐 특이 사항을 보이거나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뭐 그중에 심각한 이제 사례가 기저귀나 이불 솜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가? 사실 그런 정서적인 학대 상황의 환경이 이 아동에게 줬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컸을지가 이제 짐작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아동이 어린이집 다닐 때는 이런 증상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시설에서 있을 때 이게 이식증이라고 부르는 먹는 게 아닌 걸 먹는 이게 이 아동이 이런 행동을 보일 정도까지의 환경이면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컸겠냐 이제 이런 게 좀 추정이 되죠. 여러 의혹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밝혀지고는 있는데 보니까 뭐 또 아이들 치료도 제때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좀 소홀했다 뭐 이런 의혹까지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 아동이 아토피가 심해서 손에 피부가 벗겨진 사진이 제보가 됐는데 이 아동이 이렇게 좀 피부 질환이 심해지기 전에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되게 미흡한 게 확인이 되고 또 먹는 것도 한참 클 나이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푸드뱅크에서 후원받은 이제 음식으로 아이들 끼니가 해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보자분은 문제를 제기하고 알려왔던 거죠. 4월 20일입니다. 지금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되게 보고 있었어. 지금 문이 이렇게 잠겨 있고요. 다 먹었어? 그거 내야 되겠다. 삼층에 이제 분리 감금된 상황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 시술장한테 확인을 하니 시에 다 보고를 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밤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문을 잠가도 된다라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렇게 확인을 받아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리고 갈등도 됐었고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라는 그에 대해서 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동이 3층 독방에 갇혀서 생활을 했거든요. 문은 바깥에서 잠겼고 이 아동이 나올 수 없었어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하게 식사 시간 하고 화장실 갈 때 호출벨 누르면 선생님이 올 거잖아요. 그때 문 열어주면 나가는 것 말고는 사실상 저희는 24시간 감금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동을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설립자는 이 아동이 동생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문제 행동이 있었다, 그래서 분리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낮에는 뭐 이제 놀 수 있게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가두었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보자분을 만나고 이미 제보자분이 오기 전에
그 아동은 갇혀 있었고, 오히려 제보자분이 그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제 제기하고 본인이 근무 시간에 놀게 하고 할 때 설립자는 이렇게 왜 애를 풀어주냐고 질책을 하고 못하게 했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아동보호시설, 다른 것도 아니고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하는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뭐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내부 고발자분과 설립자분의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호시설 쪽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환경상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럼 그 깊은 이야기는 저희가 장소를 조금 이동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동학대가 신고되기까지 과정도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더라고요. 네. 과정 한번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시설의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이 작년에 횡령 문제로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7년에 2,3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야, 네. 그 정도 규모의 횡령으로 이 자격정지 7년 처분받고 시설장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 공백 상황에서 제보자분이 올해 4월 1일자로 신임 시설장으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출근 당일날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상태가 학대 정황이 보이고 의심이 되니까 바로 설립자에게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왜 설립자가 자격 정지가 됐는데 이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했느냐? 설립자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됐어도 계속 시설 운영 전반의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에게 계속 뭔가 탓을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포항시에도 상황을 알리고 인권단체랑도 상담을 하시고 또 이 증거를 모으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4월 24일 날 경북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요.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물어도 보고 또 포항시에 알리기도 했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이분이 신설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나선 곳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포항시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신고라든지 네. 이야기가 들어가면 뭐 바로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 네, 이분이 4월 17일 날 포항시를 찾아가서 아동부서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도 수차례 통화를 했고, 그래서 아동학대 문제랑 생계비를 잘못 쓴 횡령한 부분이 의심이 되니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학대 신고 전까지 현장에 오거나 뭐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포항시가. 왜요?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근데 신고가 들어오면 원래 시에서 당연히 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제보자분이 녹음해두신 파일이 다행히 있어요. 네. 근데 아동부서 관계자들이 하는 대답들이 다 바쁘다. 뭐 지금 생계비 횡령 부분은 너무 바빠서 7월 이후에나 뭐 조사가 가능하다. 늘 이런 식의 답변만 받았으니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포항시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구나, 이 얘기를 들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은 4월 24일 신고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들이 이어났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4월 24일 날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아까 감금되었다고 했던 그 아동은 바로 다른 보육시설로 분리가 됐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제보자분이 나머지 5명의 아동들도 똑같이 학대와 방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동들도 바로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아동들은 사실 2달 가까이 그냥 학대 공간에 방치가 되었거든요. 뒤늦게 6월 15일 날 다른 시설로 옮겨졌는데 그게 어떻게 된 과정이냐면 이제 지역 단체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알리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어요. 알리니까 문제가 되고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6월 15일에서야 이제 나머지 아동들도 다른 시설로 옮겼는데 사실 옮겼다는 건 이미 4월 24일 날도 할 수 있었던 조치였다는 거고 근데 지역에서 시끄러워지니까 2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한 조치가 뭐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에 대해 포항시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의 권한이며 학대 여부 조사 결과
한 명만 학대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6월 15일 경찰서 사건 공문을 접수하고 학대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 공백 우려와 아동 보호 차원에서 나머지 5명을 긴급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감금된 아동 1명만 학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나머지 5명의 아동들도 똑같이 학대와 방치 상태였고 포항시가 그 아동들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게 문제죠. 근데 논란이 되니까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신고 직후에 또 지자체가 지도감독 주체니까 신고 사실도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하고 전 설립자가 학대 주도자인 이 사람이 드나드니까 조치를 해달라고 포항시 아동부서 관계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바빠서 못 나간다. 못 나가니 사진을 대신 찍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내부 고발로 알려진 또 다른 학대 정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이들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입소 이후 장애나 장애의심 판정을 받았다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포항시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살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첫 번째는 현장에서 지원하고 아동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이었겠고 설립자는 하지만 학대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지도감독 주체인 포항시가 이걸 잘 들여다봤느냐 아동들이 뭔가 힘든 상황이면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이제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어린 아동들에게 정신과 약물이 어떤 영향을 줬을지 왜 이 약을 먹어야만 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고 포항시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요구했지만 제시한 바도 없고 기껏해야 뭐 다른 시설로 갈 때 심리치료 한번 받았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약물을 먹고 그 부작용이 될지 뭐 영향이 이게 계속 갈 텐데 남은 삶이 훨씬 길잖아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삶에 대해서 포항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항시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은 이 제보자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네, 운영 정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전원됐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시설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설립자이자 전 시설장이 횡령 문제로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1월에서 3월까지 아동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돌볼 수 있는 직원이 규정상 맞는 인원대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시설 설립자는 이제 자격이 정지됐으니까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법인 대표이사가 이 아동들을 잘 돌볼 수 있다. 그리고 직원 1명에 대한 급여를 줘서 직원을 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포항시가 이것을 뭐 안 된다고 하거나 지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제 전원해야겠다라고 결정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들이 그때 6명 있는데 직원 1명, 대표이사가 현장에 매일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다른 생업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현장직에서 3교대로 근로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나 뭐 개입 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현장을 방치한 거죠. 어떻게 보면 포항시가. 그것이 결국 이번 학대 사건까지 이어졌던 것이고 애초에 그때 아동들이 다 다른 시설로 분리가 돼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포항시가 결정하고 행정 조치를 했다면 제보자분이 다시 와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고 했던 상황까지도 안 갈 수도 있었죠. 보조금 횡령 사실이 밝혀졌을 때 포항시가 아이들을 안전한 시설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휴 폐업하려면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시에서 타 시설 전원 조치를 권고하였지만 반대하여 강제할 수 없었다는 것. 외진 곳도 아니고 주거지가 되게 밀집한 그냥 동네 한복판에 있는 곳인데 누구도 그 안에서 아동이 감금되어 있다고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경 써서 보거나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더 지자체가 이거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특히 피해자가 지금 어린 아동들이었고 또 정서적인 학대의 면이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대 상황 즉시에 뭔가 증거를 남기거나 또 피해 아동들이 뭐 진술을 하거나 이게 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공익 제보만이 유일한 통로거든요.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사실 우리가 제보자의 이야기들을 또 집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지금도 시설장으로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실직 상태고요. 왜 실직하셨냐고 설명을 드리면, 전 시설장이자 설립자인 사람이 본인이 학대 주도자인데 신고를 당하니까 이 제보자를 맞신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경북 동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설립자가 맞신고했다고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다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학대 행위자로 지정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립자 쪽은 당신도 학대 행위자라는 얘기로 이제 공고사직해라, 시설에서 나가라고 퇴사를 종용을 했고, 이분이 이제 버티기 힘드니까 4월 28일자로 사직을 하셨는데, 말이 사직이지 사실 쫓겨난 거나 다름없죠. 저희는 해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직장이 없이 이 사건에 계속 대응하고 계세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전문기관은 내부 고발자를 학대 행위자에서 학대 행위 의심자로 수정했는데요. 직접 밝혀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부 내용상 사건 대상자 중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로 표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잘못 표기돼 아동학대 행위자로 명시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는 민원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즉시 수정하였습니다. 즉, 본 사안은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정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 고발자를 상대로 피해 아동들의 보호 명령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청구 사유는 경찰 조사에서도 시설장으로 부임된 이후 행위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8월 26일 그 보호명령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접근금지 명령이 임시에서 확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진행되는 어떤 형사사건에 결과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사건이 결론이 날 때까지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이거 내부 고발한 거? 후회를 하지는 않아요. 후회를 하진 않는데 참 갈등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다른 거는 제가 그게 갈등하진 않았는데 이 아동학대라든가 이제 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좀 되지만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애들이 제가 이 아이들을 보살핀 기간은 20여일이지만 이 아이들은 오랫동안 학대를 받아왔고 이미 이 시설에 오기 전에 학대 방임으로 이 시설에 왔고 이 시설에 와서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애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평생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좋은 환경에서 충분하게 심리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 트라우마가 잘 극복돼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른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된 진실과 거짓은 형사소송에서 가려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문제의 아동보호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현재 입소아동 전원 타시설 입소, 종사자 전원 퇴사,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사실상 사업정지 상태이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아동보호시설에서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학대가 일어나거나 혹은 학대가 일어났을 때 은폐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부조적인 문제도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시설,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민간시설의 경우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설립자가 그 안에서 제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할까요? 설립자가 모든 운영권, 인사권 이런 걸 다 권한을 쥐고 행사를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부에서 고발을 했을 때 이걸 바로잡기보다는 문제를 바깥으로 알리는 사람을 색출해내고 탄압하고 덮기 쉬운 구조가 많았어요. 특히 설립자를 중심으로 아는 사람, 친인척들이 이사라든지 운영진에도 있을 경우 계속 이제 문제를 덮고 하는 식의 폐쇄적인 운영이 훨씬 강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분이 이제 새로 부임해서 출근하고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인데, 이 짧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탄압을 넘어서서 학대 행위자까지 이제 몰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보자가 이렇게 다치고 문제는 문제대로 굽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번 사건처럼 내부 고발자, 이 제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세상 밖으로 문제들이 불거지기가 쉬운 구조는 전반적으로 아니군요. 네네. 이 제보자 보호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노출도 된 상태이고 같이 법정으로 간 사안이에요. 지금 이 제보자 보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계시죠? 네, 일단 제보자분이 이 공익 제보자로서 인정되기를 요청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탄원서를 모아서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고요. 사건 담당 검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 사건의 제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되는지, 지금 보호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지 얘기를 드렸더니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지자체가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조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인권위에 진정을 지금 제기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제보자분 계속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것보다 가장 힘든 게 오히려 제보 이후인 거거든요. 계속 이제 낙인 찍히고 주변으로부터 안 좋은 의심을 사고 이런 게 훨씬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진짜 진실을 밝히려고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훨씬 크고 소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부 고발자를 영어로 휘슬블러라고 합니다.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사회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위험을 호루라기를 불듯이 알려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대가가 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내부 고발자, 우리 제보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목소리들이 망설임 없이 더욱더 사회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oh, child, things are gonna get easier. Ooh, child, things will get brighter. Someday we'll get it together and we'll get it all done. Someday when the world is much brighter.